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입니다. 백영옥 엑세이 아르테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생에서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는 게 유일한 내 버킷리스트라고 대답하곤 했다. 버킷리스트를 갖지 않겠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 없이 살겠다는 희망이었다. 사람은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회한을 갖는다. 하지만 해본 일에 대한 후회는 비교적 짧다. 자신이 저지른 이해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다. 해본 일에 대해서라면 승화하는 위대한 치유책도 있다. 고백했다가 짝사랑마저 잃은 작가가 사랑의 고통에 대한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쓴다거나 화가나 가수가 개인적인 슬픔을 불멸의 예술로 격상시키는 것 말이다. 빨강머리 애는 읽은 후 나는 줄곧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었다. 그곳이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고 작고 심심한 곳이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고 싶었다. 심심한 곳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오히려 잡아끌었다. 내게 심심하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심심함은 이젠 내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 뜻밖의 세계를 뜻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내 삶이 확실하게 느려지는 걸 몸으로 경험하는 일 말이다. 그건 어쩌면 초록지붕 집에 사는 빨강머리 애네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일처럼 보인다. 집으로 가는 사륜마차 위에서 바라본 마을의 흙이 왜 붉은지 묻는 질문에 매튜가 글쓰다 라고 말하자 애니 매튜에게 이런 말을 한다.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만약 이것저것 다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럼 상상할 일도 없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던 내게 애느 말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알게 된 것들이 있다.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던 고아 소녀는 자신이 처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오래 간직해온 것이다. 그것이 삶을 대하는 애는 태도였다. 놀아줄 또래 친구가 없어서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캐시 모리스라는 이름의 가상 친구를 만들어내는 앤. 그런 앤의 상상력이 내게 있는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처럼 느껴졌다. 그러므로 이 빨강머리 소녀는 약속된 시간을 넘겨 늦게 도착한 초록지붕 집의 매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안다. 나오시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그루의 평범한 벚나무를 아늑한 자기만의 방으로 멋지게 바꿀 줄 아는 애는 사랑스럽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애네. 그 말은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애네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그 꽃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일 거라고. 우연을 기다리는 힘. 누구에게나 빨강머리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평균 이하의 작은 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별 모양의 화상 자국일 수도. 어린 나이에 쓰게 된 두꺼운 난시교정용 안경이나 유난히 뚱뚱한 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콤플렉스가 외모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초록지붕 집의 매튜 커스버트의 빨강머리는 낯선 사람들, 특히 여자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대인공포증이다. 그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허둥지둥 숨기부터 하는 남자다. 내 어릴 적 빨강머리는 무엇이었을까? 닳지 않았으면 싶은 콤플렉스가 자신에게 유전됐을 때 부모는 그걸 콕 집어 말할 때가 있다. 내 경우에는 아빠가 대학에만 가면 코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부터 코에 대한 콤플렉스가 생겼다. 그 전까지는 나는 내 코가 납작한지도 몰랐다. 코가 납작하다고 생각하니 자꾸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생겼고, 코를 만지려고 하다 보니 손톱이 성가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내 경우 안 좋은 버릇의 상세기는 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집에는 철딱선이라고 하나 없는 어린 삼촌들이 3명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중 가장 콧대 높은 외삼촌은 잠자는 내 코에 빨래집게를 꽂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사람을 보면 일단 코부터 쳐다보는 버릇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낮은 코는 내 유년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자라면서 기이한 일이 생겼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조금씩 내 코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내 코가 높은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날부터 그냥 적당히 낮은 내 코를 인정하게 됐다. 심지어 제법 귀엽단 소리까지 들었다. 빨리 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오래 책을 읽으면 어김없이 낮은 코에 걸린 안경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구도 내 코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말하자면 내 콤플렉스는 내 눈에만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그 옛날 언니가 울고 있는 내 등을 쓸어주며 다 지나간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우연을 기다리는 힘, 시간을 견디는 힘. 11살 애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이다. 물론 내 코가 기적처럼 높아지지는 않았다. 제 아무리 기다려도 애네 빨강머리가 눈부신 금발머리가 될 리는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빨강머리가 싫어서 아줌마 몰래 검은색 염색약을 머리에 발랐던 애니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본 후 절규하듯 외치는 말이다. 전 이제까지 빨강머리가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초록색이 되고 나서야 애는 자신의 빨강머리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시간은 느리지만 결국 잎을 키우고 꽃을 키우고 나무를 자라게 한다. 나는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이라 믿는다.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조금씩 너그럽고 상냥하게 키운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울을 보며 어느 날 당신도 이렇게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아, 정말 좋다 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삶은 편도야, 앤.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처음 학교에 가는 길, 앤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앤의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사물 위에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앤은 끝없는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눈앞의 모래바람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앤을 오랫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의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었다. 세상 모든 행복은 100명의 세계적 행복학 권위자들이 1000개의 단어로 말한 행복에 관한 책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자는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수록된 8,000여 건의 논문을 검토하고 전 세계 50개국 100명의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에게 행복이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 책에는 행복 설정값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행복 설정값이란 고유의 행복의 기본 수준으로 어떤 사람이 큰 좌절을 겪든 크게 성공하든 결국 행복 지수가 처음의 설정값으로 되돌아간다는 탄력성을 말한다. 영화 비포 선셋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사고 때문에 비록 다리 하나를 쓸 수 없다고 해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낙천적인 장애인이 된다는 이야기. 우선 좀 우울한 얘기부터 하면 행복의 50%는 유전적 설정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건 겨우 10% 정도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능력의 50%는 운 좋게 타고난다는 것이다. 뭔가 억울하지 않는가? 하지만 나머지 40%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니 포기는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메디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동정심을 키울 수 있다. 연민을 갖고 배려 깊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두뇌의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동정심도 훈련할 수 있으며 무력감이나 슬픈 감정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다. 감정을 학습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인간의 행동 중 일부는 감정 없이, 의식적인 목적 없이, 자아와 목표 사이에 진정한 동화 없이 그저 습관처럼 이루어진다. 의미 없는 행동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어 반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진심을 갖고 행동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감각을 깨울 수 있다. 이런저런 행복한 관련 책들을 읽다가 내가 느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적 성공, 발전적 진화, 자아 성장에 과도하게 관심이 큰 탓에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잠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을 구축해낸 사람들이다. 이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타인의 보다 깊은 관계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또 조사 결과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보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왔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흔히 젊은이가 노인보다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나이와 행복의 관계를 조사하면 늘 60, 70대 노인이 더 행복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왜? 노인들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겪었다. 좋은 소식을 들어도 지나치게 열한 떨지 않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기다릴 줄 안다. 살아갈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시간 시야는 확실히 좁아진다. 노인들이 행복한 건 그 때문이다. 시간 시야가 좁아진다는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공원에 가득 핀 목련을 보면서 다음날 해야 할 집안일을 걱정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들은 공원에 핀 저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들고 지는지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꽃이 보여주는 건 아름다운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겉으로 빠르게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것 말이다. 그러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순간을 지금 만끽해야 한다. 나와 포옹하는 법. 내 이름은 백영옥. 나는 내 이름이 싫었다. 내 나이 또래 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는 유난히 촌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았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필명 때문이었다. 김현수, 배수아, 정희연 등 멋진 소설을 쓰는 작가들 대부분이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2006년 소설가로 등단한 후 나는 필명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의 이름을 정했다. 내 필명은 백모였다. 백모? 흰 두부? 두부 백모를 말하는 거냐? 하얀 털?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이름 같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시인, 소설가들은
내 필명에 각자의 상상을 더한 한마디씩 보태었다. 이게 다 애초에 배경옥이라는 복명으로 작품을 낸 까닭이었다.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들이니 필명에 대한 논평 역시 창의적이었다. 100개의 모종 SF 소설의 대가 아이작 아시모프처럼 나날이 미모를 더해가며 조기차게 소설을 100편쯤 쓰겠다는 신인의 박력으로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이름을 백모로 정한 건 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였다. 작가 스스로가 쓴 자기소개서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것이다. 그는 72살까지 살았는데 이 소개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는 11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마지막은 이렇다. 많이 써내는 것 외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출판된 그의 작품들은 465편이 넘는다. 그는 여전히 젊고 활기 있고 사랑스러우며 매년 미모를 더해가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100권의 소설을 쓰자.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긴 해도 그게 실질적인 내 목표였다. 필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던 그쯤 나는 한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영화 평론계의 록스타가 된 한 선배가 자무 진지한 얼굴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신문에서는 용의자나 범죄자를 이모, 강모, 백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방화나 강간 용의자 백모씨 옆에 백모의 트렌드샷 이런 게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 순간 망했구나 싶었다. 그게 바로 내가 필명을 포기하고 본명으로 글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였다. 미국에는 제임스 스미스 클럽이란 게 있다. 미국 전역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인데 한국으로 치면 김철수협회쯤이 될 것이다. 이 협회의 목적은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 생각하기 쉬운 제임스 스미스들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더 스크랩에 나오는데 가장 재밌는 대목은 이것이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겪게 되는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는 가명을 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다. 이 협회 회장인 제임스 스미스 씨처럼 부인의 이름이 제인인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타입이 많다고 한다. 이름이 평범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다른 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앤이 자신의 이름을 이가 들어간 N으로 불러달라고 한 요구는 100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지킨다는 거 역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명과 본명 사이에서 고민하던 밤 나는 아빠와 긴 시간 통화를 했다. 영화로울 영의 구수록 친구들에게 영화로운 구슬이면 드래곤볼이냐고 놀림을 받았던 내 이름이 2kg도 채 나가지 않은 팔싹동이 딸의 명줄을 고민한 어린 부모가 그저 오래 강건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유명 장면가에게 받은 이름이란 걸 알게 되었다. 이름에 옥자가 들어가니 내 별명도 줄곧 옥님이 옥경이었지.
옥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어쩐지 박력 있는 여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마음을 잊고 나면 예쁜 이름이었고 어찌된 일인지 나는 점점 더 내 촌스러운 이름을 좋아할 수 있게 됐다. 소설가 백모가 아니라 백용옥이어서 다행이다. 앤의 이름이 그때 만약 코딜리어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빨강머리 앤이 아니라 빨강머리 코딜리어라고 읽었겠지? 뭔가 이상하다. 역시 앤 쪽이 친근하고 더 좋다.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식 처방전. 포틀랜드에 잠시 머물 때 꽤 흥미로운 친구를 만났다. 그녀에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아이를 대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아이스크림 데이라는 걸 정했다. 월마트와 세이프웨이에만 가도 널린 게 아이스크림인데도 그녀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사 넣어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한 달에 딱 한 번 집 근처 23번가의 아이스크림 가게 솔트앤스트로에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내가 작가라는 걸 알고 자신이 쓰고 있는 SF 소설의 내용을 속사포처럼 설명하던 그녀의 딸은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아이는 햇볕에 얼굴이 발갛게 탄 주근깨 투성이로 스포츠를 좋아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차로 픽업되는 것과 달리 아이는 헬멧을 쓴 채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달렸다. 아이는 축구를 좋아했고 중학생이 되면 기캐 보는 게 싫어서 안경을 렌즈로 바꿀 것이란 비밀 계획을 내게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빨리 돈을 모아야 하는데 자신의 소설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읽어봐달라고 졸라댔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고작 한 달에 한 번밖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니. 아이에게 슬쩍 아이스크림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생각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란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한번 당황했다. 호르몬 충만한 티네이저답게 엄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이란 내 예상과 너무 달라서 그랬다. 적당한 결핍은 쾌락을 증폭시킨다. 그 옛날 에피큐리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지혜다. 쾌락주의는 흥청망청한 21세기에 엄청난 오해에 휩싸여 있다. 사실 쾌락주의는 절제를 통해 그것을 깊게 체험하라는 말과 같다.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사실 꿀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꿀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꽃은 활짝 피기 전이, 꿀은 먹기 전이 가장 달콤하다.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민족의 세계에 사는 건 아닐까? 기다림은 우리에게 결과를 떠나 과정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오히려 만끽이라는 말은 이 설렘 뒤에만 따라오는 충만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생각보다 불행이 강하다.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봄까지 꽤 긴 소설의 연재가 막 끝난 후라 나는 탈진 상태였다. 우스갯소리처럼 나는 그것을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부르곤 했는데 연재를 끝내며
같은 글을 쓰고 나니 정말 그것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사랑에 망하고, 직업에 망하고, 결혼에 망하고, 전부 망한 사람 이야기지 뭐. 누구 한 명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이 전부 다 망한 슬픈 사람들 이야기야. 친구를 만나 농담처럼 한 얘기였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내내 내가 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다. 그것이 곧 2014년을 견뎌내야 했던 내 암울한 내면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희망으로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절을 산다는 건 어떤 일일까? 사랑을 사랑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의 맨 앞에는 어떤 단어들이 놓여야 하는 걸까? 그때 내가 발견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고통, 고독 같은 단어들이었다. 누군가의 죽음이 사건처럼 벌어지고 그것이 먼 사람이었다가 가까운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원근법이 사라진 풍경처럼 내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글을 쓴다는 건 역시 쉽지 않았다. 나야말로 그냥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초고를 밀어내듯 매일 연재를 했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이미 헤어진 연인을 한 번 더 사랑하는 일에 가까워서 내면은 더 황량해졌다. 연재를 끝내고 빨강머리엔과 관련된 책을 쓰기로 결심한 후 다카하타 이사오의 빨강머리엔 50부작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침대에 독서대를 설치해 노트북을 꽂고 베개 서너 개를 포개어 놓은 후 반 누운 상태로 맥주를 마시면서 말이다. 살다 보면 나도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을 옆에 있던 누군가 기억할 때가 있는데 그날 H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회사 다닐 때 야근하고 돌아오면 넌 가끔 멍하게 그걸 보고 있었어. 피곤할 텐데 그만 자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말이야. 새벽에 한두 편씩 보고 잠들었잖아. 조금 편안해진 얼굴로.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회사 온 10년 차쯤 나는 지옥, 그것은 타인이다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어느 날인가? 나는 멍하게 N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너무 미운 사람들과 억울한 상황들과 다음날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나 홀로 마시는 심야의 맥주 맛은 쓰기만 했다. 애는 마릴라와 매튜가 원하던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파양을 당하기 직전까지 몰린다. 꿈꾸던 초록지붕 짐의 아이가 아니라서 달아나고 싶었던 고아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애는 말한다. 전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니 마릴라에게 한 말이 아니라 힘들어하던 내게 다독여준 말 같았다. 돌이켜보면 걱정했던 일들은 걱정만큼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늘 사표 전야 같았던 날들이었지만
그런대로 그날은 제법 오래 이어져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는 능력. 현자들은 그것을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 즉 카르페 디엠이라고 불렀다. H가 언젠가 지나가듯 내게 말했었다. 행복은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큰 행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